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드리는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오늘이 한 달째입니다. 한 달이 돼서 이것저것 어떤 토픽을 갖고 얘기할까 하다가 이분이 꼭 생각나서 오늘도 이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특별한 기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다솜씨, 지갑 속에 혹시 카드 있어요? 카드 있죠. 근데 갑자기 카드는 근데 요즘에 뭐 카드 안 쓰는 사람들도 많던데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페이 같은 걸로 하고. 제가 애플이어서 애플. 네, 애플은 아직 현대카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카드 얘기 왜냐면 여러분 비자 마스터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혹시 가운데 이 강인한 로마 전사가 찍혀 있는 카드, 그런 카드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요. 그렇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저도 이 카드 엄청 탐나는데 사실 오늘은 이 기업이요 1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꾸준함이 브랜드이니까요. 오늘 이 기업을 샅샅이 파헤쳐볼 명품하면 우리 밥보다 투자 하나가 배출한 그분 도연수 PB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영업부 도윤수 PB입니다. 소개 어땠어요? 명품 PB.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명품 기업들만 좀 선별해가지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명품 PB답게 맨 처음엔 에르메스, 그 다음엔 페라리, 오늘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차트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게 되면 결제 네트워크 회사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경쟁사라고 따지면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5년치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보라색과 초록색이 비자랑 마스터카드 동일 기간 차트고요. 아래 있는 분홍색 차트가 S&P 500 스파이 ETF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한 $100 정도에 시작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격이 한 $300 정도로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거의 주가 흐름이 동행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1.6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 하나 코너에서 제가 준비한 이유가 과연 그러면 이 정도의 아웃퍼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한 줄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한 줄로 설명을 하면은 아래 유튜브 대신 TV나 소비더머니 매경 월과 월부에서 썸네일만 가져왔는데요. 찐 부자들의 유일한 카드 회사, 부자들의 제2의 신분증, 부자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카드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프리미엄 카드의 제국이라고 저는 한 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의 제국.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찐 부자 카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같은 서민은 못 삽니까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찐 부자 카드예요? 이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카드 같은 경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다른 호텔 제휴나 뭐 항공사 제휴, 잔가지 카드들은 제외를 하고 크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장표 보면서 한번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장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아래 있는 블루 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린 카드, 황금 카드, 골드 카드, 플래티넘 카드, 블랙 카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발급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플래티넘까지는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심사는 들어가 있지만 발급은 할 수가 있고 지금 유튜브 썸네일이나 사람들이 아무나 발급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 블랙, 센츄리온 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100% 초청을 받아야만 발급을 할 수 있는 카드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프리미엄 카드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맨 처음부터는 프리미엄 카드로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맨 처음에는 운송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50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돼서 역사가 160년, 170년 정도가 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르메스가 한 20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00년, 200년이 좀 말이 좀 잘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된 역사적인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멕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화물 운송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1891년도에 세계 최초로 여행자 수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금융 이미지가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8년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골드 카드가 66년, 플래티넘 카드가 1984년, 그리고 블랙 센츄리온 카드가 1999년도에 카드가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이런 럭셔리 카드
브랜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카드가 1966년이에요? 네, 맞아요. 이 골드 카드 디자인이 색감도 엄청 예쁘던데. 맞아요. 그게 60년대 변하지 않고 계속 후반이구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면 아멕스 뭐 네.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아멕스 카드 뭐 이렇게? 명칭은 명확하게 이제 아멕스 카드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아멕스라고 불리는 이유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줄여가지고 아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궁금했던 게 정 가운데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정 가운데 로마 병사는 네. 몇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아멕스 카드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가운데 병사가 한 명 있는데 사실 이 병사가 아닙니다. 그 헬멧 모양을 쓴 로마 군사 문양인데 이름으로는 센츄리온이고요. 로마 군을 100명을 지휘했던 장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해군 장교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 100명 정도 지휘를 하려고 하면요. 위관급 장교가 아니라 약간 영관급 장교거든요. 보통 그래서 추정을 하면 소령급 이상 장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멕스가 이 장교를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용맹하고 책임있고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평범한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아멕스가 보호하고 예우하는 VIP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아멕스 카드를 만져보면요. 무게부터 다릅니다. 보통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한 5g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묵직합니다. 한 15g 정도가 나오고요. 재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등급은 플라스틱도 있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테인리스나 금색 도금이나 메탈이나 뭐 티타늄 재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해요. 뭐 화려한 패턴이나 로고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아멕스 자체가 멤버십 기반의 카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아래 우측 하단에 있는 멤버 신스라고 있는데 가입 연도가 평생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그 등급별 카드 보여주셨는데 이 등급별로 혹시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연회비라든가 특징이.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시면요. 제가 연회비랑 특징 한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가장 낮은 블루카드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회비는 없고요. 가입 방법은 누구나 가능하고 보통 받는 혜택은 일상적인 캐시백 정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카드가 있는데 여기가 연회비가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여행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골드카드가 연회비가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외식이나 식료품 카테고리가 강화가 되고요. 조금은 더 고급 다이닝과 고급 여행에 집중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발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티어의 등급의 카드가 플래티넘 카드인데 여기가 연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연회비를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 명확해요. 럭셔리 여행의 파트너가 되겠다. 럭셔리 여행의 파트너. 그래서 여행 갈 때 생각해 보면은 모든 혜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발레 파킹부터 시작해서 호텔 라운지, 그 공항 라운지부터 시작해서 호텔에 뭐 무료 조식 서비스, 룸 업그레이드, 레이트 체크아웃 등등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사실 찐 부자들의 카드로 좀 유명한 블랙카드인데 여기가 연회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번 달에 현대카드가 정말 공을 기울였다가 계속 블랙카드를 발급을 못 받았었어요. 라이센스를 아멕스로부터 못 받았었는데 저번 달에 최초로 받았거든요. 네. 블랙카드를. 근데 연회비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100%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원래 현대 블랙 있잖아요. 현대 블랙은 자체 브랜드고요. 그러니까요. 현대 아멕스 블랙을 받은 겁니다. 이게 더 상위 등급인 거고. 상위 등급이죠. 현대 블랙도 한 200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요? 한 3배 정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뭐 트럼프, 빌 게이츠, 네노라는 셀럽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셀럽이군요. 그렇죠. 여러분 뭐 카드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도대체 이렇게 비싼 연회비를 내고서 아멕스 카드를 사는 그 효용은 뭐예요? 효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그거예요. 한국의 프리미엄 카드도 있지만 아멕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쓸 수가 있어요. 어딜 가든 호텔이면 호텔, 뭐 여행이면 여행, 식당이면 식당 다 쓸 수가 있고 심지어 플래티넘이나 그 블랙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약이 다 됩니다. 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근데 그 우선 예약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내가 우선으로 예약하고 싶을 때는 다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이게 자칫 오해가 되면 내가 프리미엄 카드로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너무 좋은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물리는 성수기 때 그러면 부킹돼 있는 걸 뭐 빼고 나를 집어넣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여행 갔을 때 미슐랭 식당 예약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100석이 있으면 일단 뭐 5석은 아멕스로 일단 빼놓고요. 아, 미리 거기에 아멕스 빼두는 경쟁을 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가 플래티넘 아니면 블랙 카드 등급의 사람들만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수기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몰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네요. 딱 그거를 타겟팅을 한 거고요. 그게 한국 카드가 못 따라가는 그런 유일한 약점이에요. 그 왜 못 따라가죠? 그 바틀러 서비스가 왜 안 되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한국 카드 뭐 우리 카드에 투체할 수도 있고 삼성 카드에 라움 카드도 있고 뭐 현대 카드에 블랙 카드도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거면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뭐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유럽이나 일본 나가게 되면요. 일단 각 국별로 로컬 파트너랑 계약을 해야 되고요. 세무 체계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안 해줘요, 일단. 근데 이거를 이미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170년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거의 200개국에 다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웬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국가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맹점 수도 한 1억 개 이상 이미 제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국내 프리미엄 카드랑의 차별점인 건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이죠. 로컬로 할 거냐 아니면 글로벌로 갈 거냐가 가장 큰 차별점이고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면 내가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만 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 카드 발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호화롭게 지낼 수 있거든요. 연회비도 조금 더 싸고 근데 나는 해외여행을 좀 가고 해외 호텔에 묵고 좀 좋은 식당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멕스가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법인 카드도 있어요? 법인카드도 있어요. 네, 법인카드도 왜냐면 이런 있습니다. 거는 그 회사 복지로 네, 회사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 회사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개인 약이 너무 비싸고 그쵸. 그렇죠. 나 이런 거 하면 충성스럽게 어, 더 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멕스가 네. 얘기하는 그 충성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브랜드들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나요? 아까 뭐 1억 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VIP였을 때 호화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파트너가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호텔 당연히 있고요. 뭐 포시즌스 아니면 힐튼, 메리어트 당연히 있고요. 항공사, 그 리테일 명품 회사 뭐 아니면 명품 백 아니면 명품 차 회사도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료 룸 업그레이드 그리고 레이트 체크아웃, 조식 주는 서비스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픽업 서비스, 뭐 라운지 입장,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이 나오게 되면은 좀 인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리오더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거나 오. 아니면 1대1로 쇼핑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슐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예약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컨시어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다성 아나운서는 어때요? 아멕스 갖고 있는 남자. 나쁠 거 없죠. 나쁜 거 없다. 네, 좋은 걸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주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니까 도대체 비즈니스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비즈니스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이게 지속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53.4%가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와요. 근데 가맹점 수수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루이비통 가서 100만 원을 긁었어요. 100만 원을 긁으면은 루이비통이 1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3.3%를 아멕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이 96만 7천 원을 가져가요. 네. 근데 이 수수료율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결제 수수료율이 그래도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주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 현다성 아나운서 신들렸는데. 10%? 10%요?
아니, 10%도 아니고요. 그거에 딱 10분의 1. 1%에서 1% 요? 1.5% 정도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가지고 있는데 아멕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 2배 정도를 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이런 건가요? 3.3% 중에 비자 마스터는 그 중에 1%를 가져간다? 아니요. 이제 100만 원을 긁으면 걔네들 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1%를 그쵸. 총 만 원을 매출액에. 가져가는 거. 근데 아멕스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고요. 이게 사실 프리미엄 전략이 이미 공고화된 것도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 우리 아멕스 안 받을게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멕스 결제 안 할게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가맹점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죠. 그 손님들이 돈을 일단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떼줘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널리 가맹점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오지에 있는 어떤 그런 카드도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멕스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자도 거부하고 아멕스도 거부하고 유일하게 현찰만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이 한 53.4% 정도가 되고 YOY 기준으로 성장률이 한 6% 정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로 하면 4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36,000원만 주시면 돼요. 이게 10% 이렇게 깎아주시는 게 그래서 저는 그쵸, 가맹점 카드 수수료죠.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좀 생각보다 큰 거죠.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가 생각보다 큰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결제가 다 디지털화되고 카드화됐다 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카드 수수료를 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 구조가 가장 큰 게 100 중에 한 23.6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자 수익입니다. 참고로 카드 회사는 거의 대부분 이자 수익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자 수익이라는 게 카드 쓰고 할부나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연회비예요. 연회비가 다들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12.8% 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연회비나 외환거래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YOY 기준으로 성장률이 한 20% 정도로 되게 성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그리고 연회비가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진율이 정말 낮잖아요. 극단적으로 낮잖아요. 네. 거의 2%에서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순수익의 절반이 연회비거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일단 해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일반적인 카드 회사의 일반 해지율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IR 자료에도 나왔는데 해지율이 1%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심사 받고 초청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이 까다로우니까 해지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할 만한 사람한테 가입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쓰다 보니 편해가지고 해지를 안 하는 거가 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카드가 지금 프리미엄 뭐 몇백만 원 되는 거는 초청이지만 다른 거는 자기가 등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도 심사를 하나요? 그건 거기도 아니잖아요. 심사를 합니다. 아, 거기도 심사해요? 블루 카드나 그린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빡세게 심사를 안 하는데요. 골드 카드부터는 좀 빡세게 심사를 하고요. 플래티넘 카드가 이제 제 지인들도 조금 갖고 있는데 거기는 소득 정보, 재직 정보, 거주 정보 그리고 과거 어떻게 소비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정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사서 안달이냐?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포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심리가 뭘까요? 이런 명품 카드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너네들이 잘 쓸 수 있다라는 심리를 되게 잘 노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연회비라는 게 혜택이 뭐 100만 원짜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다 안 써요. 다 안 쓰고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쓰는 사람들이 5% 미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약간 갖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인 거죠. 그거 아닐까요? 페라리가 언제든지 쓸수 있다. 하차감이잖아요. 하차가 이거는 그렇죠. 꺼낼 때 그렇죠. 네, 하차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공항에 네. 가도 라운지에 동반 1인 입장을 할 수가 있고 호텔에 가도 룸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조식이 나온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혜택이 연회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갱신율이 높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럭셔리제인데 그러면 경기를 많이 탈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이 연회비 및 카드 관련 수수료가 전년 동분기 대비 아니면 동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좀 고무적인데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장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IR 자료에서 가져왔고요. 연회비 성장률이 6년간 연 평균 성장률이 연에 1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 카드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해지를
해지를 하지 않아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YOY 성장률로 봤을 때도 2023년 하반기까지는 뭐 22%대에서 한 16%대 정도까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2023년, 2024년을 좀 저점을 디디고 2025년도에는 20%까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결제하면 차단되는 시스템 같은 게 카드사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카드가 다른 국가에서 결제되거나 패턴과 다른 소비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멕스에도 잘 되어 있나요? 아멕스가 그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 비자랑 마스터카드랑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결제 네트워크만 깔아줄 테니까 카드 발급 너네가 하고 뭐 가맹점 관리 너네가 하고 소비자 관리 너네가 다 해. 우리는 네. 깔아만 줄게 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할게 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정보도 취합하고 카드 발급도 우리가 하고 너네들 가맹점 관리도 우리가 다 할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명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개인 경호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쓰지 않을 법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일단 차단이 되거나 그 고객한테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너 진짜 이 그 결제한 거 맞아?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물 전체를 지키는 경호원 같은 느낌인 거죠. 전반적으로는 차단을 하지만 약간 세밀한 거로 따졌을 때는 아멕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멕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선호하는 카드 브랜드가 아멕스가 단연 1등인가요, 그럼? 사실 아멕스가 1등은 아니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1등, 2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멕스는 결이 되게 달라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완전 대중화 쪽인 거고, 아멕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쪽인데 프리미엄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타깃 고객이 다르다. 타깃 고객도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도로만 깔아주는 거고, 네. 우리는 도로 깔고 카드 발급하고 모든 걸 다 할게 라고 하는 구조인 거고, 그럼 이어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는 게, 현대카드가 발급을 하지 않냐, 뭐 삼성카드도 발급을 하고 네. 롯데카드도 발급을 하지 않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자체 아멕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와 현대, 삼성, 롯데에서 아멕스 가입할 때가 달라요? 그게 좀 다르고요. 핵심적인 차이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수수료 규제가 빡센 곳과 안 빡센 곳이 있는데, 보통 미국, 유럽, 뭐 일본 아니면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멕스가 직접 관리를 해요. 근데 한국이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 규제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거는 라이센싱합니다. 외주를 줘서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라이센스만 빌려주고 결제 금액의 한 0.2%, 0.3%만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구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국가마다 아멕스의 전략은 거기 CSO가 어떤 데는 직영하고 어떤 데는 대리점 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영 체제까지 혼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아멕스 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국내 카드사를 통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통은 현대카드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냥 아멕스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쭉 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보통 아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현대카드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총판을 준 거구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장표에서 트럼프, 뭐 GD, BTS 이런 사람들이 블랙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했는데, 그 카드 말고 다른 카드들도 합해서 주요 고객층이 어때요, 아멕스는? 아멕스 주요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만요. 주요 고객층을 장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도 이 장표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중장년층 대상 고액 자산가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대 이후에 이번에 CEO가 2018년도부터 부임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IT였어요. 어플을 개발해야 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되고 일단 되게 편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게 많이 강조가 돼서 UI, UX가 되게 많이 강화가 됐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MZ세대들의 고객층이 되게 많이 리프레시가 됐습니다. 심지어 40세 이하 고객층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3명이 40세 이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와 골드 카드의 신규 계정이 100명을 봤을 때 71명이 모두 다 40세 이하 고객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연령 프리미엄층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받쳐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층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구분으로 봤을 때는 보통 상위 한 20에서 25% 정도의 상위 소득자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군별로 따졌을 때는 전문직, 기업가, 대표, 대기업 종사자 등이 주 사용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 영리치로 가네요.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멕스 카드가 그런 영리치의 니즈를 좀 더 전략적으로 많이 락인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그 타겟팅된 마케팅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앤리치가 사실 많이 가는 게 정말 좋은 호텔 가고 뭐 좋은 그 비행기 타고 좋은 식당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된 마케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멕스가 3자 구조잖아요. 우리가 다 할게라는 구조다 보니까 고액자산가 부자들이 돈을 벌면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소비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타겟팅해서 딱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영앤리치들도 그럼 나 아멕스 카드 발급을 해볼까? 라고 하는 거고 아멕스 입장에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카드를 좀 오래 쓸 것 같고 나중에 연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손님들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연스 PB가 갖고 온 저번에 에르메스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고 오늘 아멕스도 그렇고 결국 재구매율 이들은 새로운 고객을 넓히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집토끼 즉 잡은 고객들을 계속해서 재구매하게끔 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느낌은 좀 받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요 질문 드리려고 계속 복선을 깔았는데 뭐죠? 스테이블 코인 네. 이거 최대의 악재입니까? 왜냐면 비자 마스터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되자마자 이제 결제 누가 수수료 내고 하냐. 다이렉트 직판하는데. 그런데 아멕스는 우리는 프리미엄이야. 우리는 그래도 수수료 내면서 재구매할 거야 라고 살아남을지 아니면 그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겠어. 아멕스 뭐 스테이블 코인 블랙카드 뭐 등등 뭐 나오나? 어제 등등. 어떤 뭐 전략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아멕스 브랜드는 그대로 가되 스테이블 코인을 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멕스가 기존의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거든요. 이 200개국 1억 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회사가 이 회사 말고는 없어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서 그걸 여전히 살리면서 그 안에서 조금은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맨 처음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조금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상생 구조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생 구조로 갈 것 같다. 네, 아멕스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국가에서의 성장률은 어때요? 미국 국가에 대한 성장률뿐만 아니라 해외 카드 성장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한번 띄워보시면요. 일단 미국에서의 성장세는 정말 완연하게 거의 성장을 다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외 국가에서 아멕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고객층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YOY 기준으로 12% 이상 성장을 했고요. 미국 소비자가 YOY 기준으로 한 7%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에 거의 한 1.8배 정도 성장을 한 면이 있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조금 완연한 성숙기에 좀 이르러서 YOY 기준으로 2% 정도 성장을 했는데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로 한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잘하다가 해외로 나갔을 때 밸류를 빡 받잖아요. 네.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국에서 잘하다가 해외에서 지금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해외도 사실 아직 100은 아니거든요. 침투율이 10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연업이에 대한 성장성, 그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실적 계산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 뭐 규제를 차치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은 중국하고 인도죠. 맞습니다. 사실 카드 회사가 중국인들은 제가 결제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한 90% 이상이 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알리페이 쓰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쓴단 말이죠. 이 시장을 결국 두드리지 못하면 엄청난 밸류를 주기 힘들지 않아요?
보통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멕스도 진출해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 저도 최근에 상해 여행 가서 한번 써봤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는 일단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유니온페이입니다. 유니온페이고요. 아멕스도 그 안에서 소수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중국은 좀 개척해야 될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개척이 되겠어요? 지금 미중 간에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사실 중국이 일단 유니온페이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거를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유니온페이도 결국에는 결제 네트워크거든요. 거기도 명품 쪽이 아니에요. 그냥 결제에 대한 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멕스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그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일본의 JCB도 있지만 거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은 조금 더디거나 좀 시간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개선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을 노리면 되지 않을까요? 중국 부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멕스 카드를. 그럼 사용 지역으로 구분을 해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해외여행 갈 때 어디든 다 통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멕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좀 제한이 있나요? 아멕스도 거의 다 되고요. 200개국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오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다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가 중국을 꽉 잡고 있고요. 중국이랑 아시아 쪽을 꽉 잡고 있고 JCB 같은 경우가 일본이랑 그 주변 아시아를 꽉 잡고 있는데 사실 국지적이에요. 국지적인데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전반적으로 뚫는 약간 로마의 길 같은 느낌인 거고 나머지는 국지적인데 그 중에서 뚜렷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멕스인 거죠. 저희 장표를 보니까 약간 특징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자는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범용 글로벌 그렇죠. 카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 마스터카드랑 좀 이렇게 유니온페이 등등은 좀 다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그러면 사실 국내에도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뭐 소비 쿠폰도 많이 뿌리고 뭐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딸려오는 것들이 경기가 지금 이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리 다. 연체율.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프리미엄 카드고 워낙 고액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연체율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또 통계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연체 관련돼서는 어때요?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IR 자료에서 갖고 왔고요. 카드 산업 평균이 30일 이상 연체율에 한 3에서 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 요 정도 1%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해서 아예 손실 처리한 채권 같은 경우가 카드 산업 평균이 한 3, 4% 정도가 되는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한 2.0 사이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세대별로도 그 연체율이 나오는데요. 아멕스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젊은 층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돈도 잘 못 벌 것 같은데 연체율이 높은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업 평균이 그 젊은 층 밀레니얼과 젠 Z 세대 대상으로 했을 때 한 4.4%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에 불과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젠 X 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가 업계 평균 연체율이 한 3.1% 정도가 되는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일단 연체율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그 세대별로도 연체율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우량한 회사다라고 지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멕스가 망한 적은 없어요. 약간 위험해진 적. 왜냐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야 아멕스가 그렇게 튼튼했나? 그냥 서프라임도 있었고 뭐 IT 버블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리세션들이 간혹 있었을 때 가장 경기 민감한 이런 업종들은 타격이 좀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이 아멕스는 그냥 괜찮았나? 제 기억에 예전에 아멕스가 뭐 부진해서 한국에서 철수한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 초반인가? 한국에서 한번 철수했던 적도 그쵸? 있다고 들었고요. 부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아멕스 카드가 잘 라이센스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거는 결국에는 배당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요? 배당을 중간에 배당 컷을 한 사례가 있냐 없냐. 사실 회사가 정말 힘들 땐 배당 컷을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호텔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도 그렇고 힐튼도 그렇고 배당 컷을 했었어요. 아, 항공사도 내가 줄 돈이 그렇고. 없고 배당 중지? 그쵸.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 컷을 했었는데
있었는데 장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멕스 같은 경우가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명품 카드 회사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배당 성장주예요. 정말 강력한 배당 성장주고요. 1989년부터 현재까지 35년 연속 중간에 뭐 IMF도 있고 서프라임도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유로존 위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 심지어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적도 뒷페이지에 제가 준비는 했는데 실적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현금으로도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아멕스가 워렌 버핏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사하게 된 계기가 딱 이 계기였어요. 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분기별로 늘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애플이었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의 2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멕스입니다. 2위는 아멕스고요. 뭐예요? 1위가 애플이고요. 아, 1위가 2위가 애플이요? 아메리칸 아. 익스프레스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물론 중간에 비중 조절은 있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30년간 꾸준히 장기 보유한 정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코카콜라, 웰스파고, 뭐 크래프트 하인즈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보유한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멕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5.7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아멕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명확해요. 브랜드, 고객 충성도, 네트워크 효과를 동시에 갖춘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도 주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왔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정말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장표 같은 경우는 아래 표가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표고요. 제가 요거는 데이터 로마닷컴에서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1990년도부터 자료는 없어가지고 2006년도부터 제가 쭉 가져왔는데 2012년도까지 빨간색 라인에 표시했는데 아멕스를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표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도 아멕스를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버핏이 비자 마스터보다 아멕스를 계속 사요? 비자 마스터는 비중이 1% 미만이에요. 어. 그리고 거의 상위 포트폴리오 탑 10을 봤을 때 탑 10에 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2회 단이고요. 상위 탑 5 안에 드는 거는 거의 다 아멕스였습니다. 넘사벽이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냥 워렌 버핏 생각을 하면 코카콜라, 네. 애플, 뭐 웰스파고, 크래프트 하인즈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숨겨진 이면의 주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다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좀 아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맞아요. 디폴트로 꾸준하게 있었던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웨서웨이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 보유도 역대 최대로 들고 있는데 그건 은퇴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퇴한다고 그런 건데 그 네. 안에서도 팔았던 주식이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아멕스는 팔진 않았어요. 거의 유언식이구나. 나는 은퇴하지만 아멕스는 꼭 남겨두겠다. 담겨두거라. 뭐 이런 거 하는 맞아요. 거구나. 물론 명확하게 밝히는 않았지만 제 네. 생각에는 아멕스는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팔 필요가 없는데라고 해서 쭉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분기 배당이고 배당 수익률 1%인데 배당금 성장을 그 산업 평균 대비해서 배당금 성장을 3배 이상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죠. 네, 뭐 하나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카드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가 돼요? 카드 발급 건수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한 350만 장 정도가 발급이 되고요. 많은 1년에 한 1,400만 정도가 되는데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1년에 발급되는 게 거의 한 1억 장에서 1억 5천 장 정도가 돼요. 네. 그거 대비해서는 좀 낮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 비자 타깃이. 마스터카드 대비해서는 10분의 1이지만 아멕스는 아멕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연간 1,400만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고 그 유지율이 갱신율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 따져보면 연간 1,400만 개가 다 프리미엄인가요? 그건 아니죠. 다 프리미엄은 아니고요. 다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뭐 거죠. 그린 카드도 있고 블루 카드도 있고 센츄리온 카드도 있고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린 카드는 연회비가 0이었나요? 맞아요. 그럼 연회비가 좀 어느 정도 높은 카드가 얼마나 발급되는지 있어요?
정정하자면 그린카드가 연회비가 15만 원이고 블루카드가 연회비가 없고 네. 그 등급별로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는 IR 자료 통해 가지고는 공시된 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블랙카드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데 블랙카드가 몇 장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철저히 블랙인데 있구나.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 발급을 했고 갱신율이 이 정도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 이렇습니다 정도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400만 개가 연간 새롭게 신규로 신규로 발급되는데 이게 그 전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GDP가 보통 연간 전 세계에서 뭐 1%에서 2% 남짓한다고 보면 이게 1,400만 개 중에서 1%가 한국에서 연간 발행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진짜 유심히 봐야겠구나. 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동안 그냥 내가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지갑에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네. 그리고 보통 하나 아멕스 카드만. 카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그 네. 무게가 주는 간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무거움도 안 좋지 않나 요즘에 컨셉이? 무거웠는데 들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약간 올드 패션하고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렇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제 장표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명사이면서 브랜드가 너무나 확실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170년 역사를 갖고 있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실적 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앞서 그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정말 뛰어난 수치를 매번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배당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렌 버핏이 늘 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1%대 낮은 카드 해지율을 들고 있고 독보적인 폐쇄형 루프 체계를 갖고 있으며 고객층도 되게 젊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좀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멕스 공부하는 코너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아멕스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 도연스 PB가 이런 라이프를 쭉 하고 있죠. 그가 추천한 뭐 산업과 종목들만 보더라도 일어나서 아멕스 카드를 들고 루이비통을 사러 페라리에 시동을 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자 그래도 명품 요소를 가진 완전체 기업이죠.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아멕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산업군에서 명품을 가져오실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도연수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PB 배재원입니다. 배재원 PB. 마스터카드 쓰고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거?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인 브리핑 쭉 할 건데요. 시청자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시황 코너를 조금 개편했죠. 정오에 특징주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내려가고 있는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지금 지수가 매우 엄중한 시기니까 우리 지수 어떻게 흐름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일단 업종별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한 3,192포인트, 코스닥은 0.16% 상승한 799포인트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내리고 이게 반복하는 좀 불편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있지 않고 수급이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곳에 갔다가 다시 또 실적이 발표되는 그쪽으로 옮겨 붙다가 하다 보니까 아직은 명확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흘러가는 와중에 움직임이 좀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시가총액 5천원 이상 기업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GS P&L이 15%, 뭐 14% 상승을 보이고 있고, 화면 좀 크게 볼까요? 네, 시가총액 네, 5천억 5천억 이상 기업들입니다. 중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란 거죠? 네, 지금 GS P&L이 14%, APR이 1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통점을 좀 보자면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만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역시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밑에 뭐 디어유도 마찬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2분기에 실적이 실제로 매출액이 200억 원이 나왔고 지금 영업이익은 74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소재가 아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와 의약품 업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인데 엔터 업종이라든지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세와는 조금은 무관한 업종이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에이펙 회의가 있죠. 이제 시진핑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화장품도 그렇고 이렇게 엔터 업종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화장품. 저희 화장품 그러면 김태현 지점장 생각나는데. 어제도 네, 어제도 나올 때마다 화장품 얘기하더만 시세가 되긴 하는군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면 의약품하고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할 거라고요? 네, 현재 의약품과 반도체는 관세를 명확하게 부과를 수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정확히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거냐, 빨리 확정을 해줘라 이건데 아직 그게 부과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제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현재 약세인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업종도 어제 호실적을 기록한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 있잖아요. 근데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제 큰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약간 그러니까요. 느낌이 어저께 올랐다가 오늘 좀 내려가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그다음 이제 밑에 다른 뭐 태웅이라든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제 나왔던 소재 중에서 지금 제가 화면에 뉴스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독일의 추락을 지켜본 유럽, 이제 원전을 36기 짓는다. 독일의 제조업이 후퇴한 배경은 에너지 경쟁력의 저하이고 23년 프랑스 주도로 EU 14개국이 원자력 동맹을 했다라는 뉴스와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달에 미국이 뭐 SMR을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시끌시끌한 시장이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네. 있고 근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전쟁이 발발한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AI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고 그러한 AI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러한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업종들을 살펴봐도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태용 등 마찬가지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업종들이 이런 매크로적인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소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가져오신 첫 번째 기사이죠. 네. 독일 추락 지켜본 유럽 원전 36기를 짓는다. 자 저거는 근데 볼 때마다 네. 물론 모든 기사들이
뭐 자극적인 게 해자는 아니지만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독일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추락을 지켜본 유럽이 무슨 얘기지? 유럽 안에 그쵸. 독일이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식구가 있는데 네 식구에 한 사람이 추락하는 걸 지켜봤다는 건가? 약간 어감이 그죠, 독일 어감이 유럽 살짝, 지켜본다 네. 이런 등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저건 어떤 겁니까? 소액 면세 폐지의 KBT 역직구물 비상? 네, 이제 역직구몰이라고 하면 일단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인들이라든지 뭐 유럽인들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건데 오늘 전해진 소식에 미국이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적용해오던 면세 제도를 중단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제 역직구몰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뷰티 업체들이 이제 인디 브랜드라던가 이런 소형 뭐 화장품 브랜드들의 판매를 뭐 증가시키는데 앞장을 섰었는데 네. 오늘 이러한 소재가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 차원에서도 좀 희비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으로 인해서 15%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네. 반대로 일단 화장품의 유통에서의 최대를 담당하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러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일단 이런 역직구몰을 통해서 성장했던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 실리콘투도 그렇고 뭐 CJ 올리브영을 담당하고 있는 CJ도 그렇고 현재 주가세에서 이렇게 APR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이익적으로 증가를 했고 시가총액도 1위를 탈환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APR의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시세 차원에서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의 형방과 방위성이 상이하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제 조선업종이라든지 방산업종의 이런 하락세입니다. 일단 상반기를 주도했던 업종이라고 하면 조방원이 빠질 수 없는데 지금 뭐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의 흐름이 너무 좋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오면서 아 상반기의 업종들이 다시금 하반기에도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조금은 주목받지 못했던 관세의 피해를 관세와 관련되어 있던 엔터 쪽이라던가 아니면 호텔 업종의 수급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했던 업종들이 특별한 기업의 실적에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현재는 이게 수급적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화장품 업종, 2차 전지 업종, 뭐 조방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산업 내에서 한정된 유동성이 순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확실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는데 네. 오늘 떨어진 업종 아까 쭉 보니까 조방원, 삼성전자도 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 1,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도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 속에 있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우리 장의 가장 큰 이슈 정책적인 드라이버에 대한 기대 후퇴 뭐 이런 것들도 다 반영되면서 어쨌든 좀 분수령인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사실 외환시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외환시장이 단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은 어때요? 일단 오늘의 환율은 그렇게 큰 변화 없는데 원달러 환율로 달러당 1,390원입니다. 일단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최근에 1,400원 근접까지 갔다가 현재는 조금 하락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혼선이 있었잖아요. 원래 네. 예측치가 뭐 14만 명 대비해서 뭐 1.4만 명 정말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연준 뭐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일단 고용통계국 국장도 이렇게 해임을 하면서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굉장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뭐 미국을 원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네. 정말 미국을 위한 것인가? 일단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은 훼손이 되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율 시장도 주목을 하면서 이제 이 관세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주목을 해야 되고 일단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흔들리곤 있지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APR의 실적입니다. 일단 네.
이러한 매크로의 불안성에도 불구하고 APR은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가 약 500억에서 550억 가량이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800억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되게 이게 과연 컨센서스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을 함부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교훈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밸류에이션이나 포캐스팅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 APR이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럼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표에서 원래 키워드 3가지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연코 실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인데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좋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번 주만 해도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이제 8월 둘째 주, 셋째 주 여전히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아직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내주 다음 주에 트럼프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종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고요. 네.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이 기회가 될 것인지 여전히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은 이번 주 이슈고 사실 이번 주를 지나면 실적 시즌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이 관세가 여전히 진행형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의약품하고 이제 반도체 때린다고 했단 말이죠. 이거 무조건 협상에 하나 내버리지인데 왠지 만났는데 때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만나서 짠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뭐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오후에는 실적과 관세를 중요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재현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